네, 오늘은 와이프가 복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저축과 지출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로 인해서 저는 2년간 단 한 푼도 못 모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마이너스 6천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영상은 위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많은 대화 끝에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보다 얘는 어떤 생각으로 무슨 기준에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연차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이 좋게 회사 생활 시작을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소득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몇몇 분들은 이거 내 기준에 안 맞는데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짜증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저축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자, 우선 소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최대 3회 정도 출근을 합니다. 주말에 출근하면은 수당이 좀 더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530만 원 정도 제가 월 소득이 잡히고요. 준공무원인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잡힙니다. 그럼 둘이 해서 약 730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여기에 아이 육아수당 50만 원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의 총 월 소득은 7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저의 고정지출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뭐 보험이라든지 폰 요금, 뭐 유류비, 블로그 유튜브 등등 뭐 구독 비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제가 원래는 보험으로만 20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어요. 그럼 고정지출 비용을 줄이고자 작년 말에 보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좀 넣었고요. 실비 보험은 유지를 해서 지금은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어요. 많이 줄인 거죠. 여러분도 이 부분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약간은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큰 보험비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조금 더 돈을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이제 43만 원 정도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25만 원 정도 보험이 들어가고 와이프도 폰 요금, 그다음에 뭐 구독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 용돈을 저는 20만 원 정도를, 와이프는 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 먹는 상황이고 회사 분위기가 다 같이 뭐 밥을 먹고 다 같이 커피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자유로운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따로 없고 여러 명이서 같이 먹고 커피도 사 먹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일단 151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을 돈을 일단 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아직은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득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거 대비 가볍게 책정을 했고 내년에 또 연봉이 오르게 되니까 액수를 그때그때마다 이제 10%씩 늘려나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모을 때 어디에다가 돈을 모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뭐 CMA 통장도 있고 ISA 계좌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정기적금도 있고 요즘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많은 분들이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CMA는 우리가 예금한 돈을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률을 다시 이자로 돌려주는 그런 계좌를 말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죠. 우대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하면은 한 3%에서 4% 정도 이자도 생긴다고 하니까 적금보다는 이율이 높긴 한데 단점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되지 않는 상품들이 간간히 있다는 거예요. 가입시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같이 약간 좀 절제가 약하거나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저처럼 고연봉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투자 수익률, 뭐 여기서 배당금이 주로인데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손실과 이익을 퉁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일반 계좌보다 좀 세금 부담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납입 한도가 연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있고 3년 동안 의무 납입을 해야 됩니다.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깨버리면 이 세제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적금 말 안 해도 아시죠? 저의 경우는 투자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ISA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서 좀 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데 와이프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돈을 모으다가도 깰 수 있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제 혜택 효과가 없으면 뭐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CMA 같은 경우는 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문구에 완전 꽂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적금을 원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은 양보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떤 적금을 해야 되는지는 따로 적금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개인연금을 따로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330만 원을 모으는 셈이 되죠. 그리고 제 회사에서 개인연금을, 저는 이걸 연금저축 펀드로 돌렸어요.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ETF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 그 ETF 계좌 상황이 어떤지 정리를 해서 차차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1만 원의 고정지출과 용돈 그리고 33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니까 남은 돈이 299만 원이죠. 여기에서 생활비를 저희는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뭐 식비, 아파트 관리비, 애기용품, 뭐 필요한 생활용품 등등 나가는 돈이죠. 이거는 체크카드에 채워놔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 받을 때 저한테 이렇게 넣어서 쓰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하고 하니까 그럼 99만 원이 남아요. 여기서 와이프한테 30만 원을 넘겨줄 생각입니다. 본인도 한번 좀 돈을 굴려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적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주식을 사든 이 부분은 크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69만 원이 남죠. 여기에서 50만 원을 매달 어머니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와이프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아를 당분간 어머니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린이집을 아직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 내년 3월까지는 좀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 무슨 월 50만 원을 드리냐,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뭐 이렇게 드리면서 또 와이프 회사에서 분기마다 이제 조금씩 성과금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더 드리면서 당분간은 육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들로서,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그럼 이제 19만 원이 남네요. 이건 고스란히 파킹 통장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뭐 비상시 쓸 수 있는 통장인 거죠. 돈을 못 모은 것 중에 하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상외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아기 병원비라던가 경조사비, 뭐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범칙금도 간간히 날라오죠. 이런 것들이 좀 종종 생기다 보니까 이걸 생활비에서 나가게 되면은 생활비가 쪼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예상외 지출 비용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나가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축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그런 수익과 그리고 생활비가 딱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은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더니만 그런 돈만 1년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 돈은 위급시나 아니면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 좀 모으려고 합니다. 약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년 동안 모으면 24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 남은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연말에 성과금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기대는 딱히 하진 않습니다. 어디서 메꾸든 아니면 다른 걸 좀 더 줄여보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께서 각 소득 대비 모아야 할 돈, 쓸 돈, 불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분 기준으로 저희 같은 소득의 가정은 404만 원 정도로 모아야 되고요. 296만 원을 쓰고 50만 원 정도를 굴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모으는 돈을 보험까지 계산을 했을 때 저희는 370만 원을 모으고 349만 원 정도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50만 원을 더 쓰게 되는 건데 좀 더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세워나가는 게 있는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부부의 계획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달 가계부처럼 써보고 업데이트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지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기 때문에 핑계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제가 아까 공유 드렸던 그 김경필 멘토님의 소득에 대한 그런 지출과 저축에 대한 돈 기준을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로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로 써야 하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내 옆에 있는 5명보다는 발전된 삶을 산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는 사람들만 보는 제 채널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